자, 계속해서 뽕띠 두 번째 강의, 지금 서론, 지각의 현상학, 지각의 현상학의 서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그 경험주의적 형태 혹은 현상학적 문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 서론에서 주로 뭘 비판하냐면 데카르트나 칸트 대변들은 근대 철학에서의 어떤 반성적 혹은 선험적 사유 혹은 주체 중심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객관 혹은 타자를 무시하고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주관과 객관을 어떻게 종합할 것이냐. 우리의 주제로 얘기하면 나와 타자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공감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이 지각의 현상학의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론이라고 하는 챕터가 보면 1, 2, 3장으로 되어 있고 한 137쪽부터 한 120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식론이에요. 좀 어려워요. 나도 이거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1장에 보면 이 서론 소위 이제 그 목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이 감각이고 2장이 연합과 기억의 투사, 3장이 주의와 판단, 그 다음에 4장이 현상학적 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 이 차례들만 보면 뭐냐면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상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인 감각, 손으로 만지고 범주화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굳이 얘기하면 뭐 약간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형상화라고 하는 것과 혹은 휴음적인 의미에서 지각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재상을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연합과 기억의 투사라는 거는 약간 이제 심리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연구인데 이건 우리한테는 좀 어려워요. 철학 파트보다는 이 멜러 뽕띠가 소위 게스탈트 세어리라고 그래가지고 형태 심리학, 형태 생리학 이런 겁니다. 요 생리학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지각의 현상에도 나중에 골드스타인의 얘기를 하면서 생태 심리학, 형태학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바로 요 책의 소위 인지 심리학 할 때 이 멜러 뽕띠를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학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의 어떤 반응, 자극 이런 거를 생태 심리학적으로, 형태학적으로 연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생물학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 기억과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어떤 연상작용, 이 생리학적인 연상작용이냐 이런 것에 대한 걸 통해서 사람이 어떤 대상, 외부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감각과 감각을 이어주는 어떤 생리학적 세포들의 어떤 기능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주로 제가 읽어본 바에 그건데 그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리학적인 접근도 제대로 된 현상학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의와 판단 3장의 주의와 판단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인텔렉추얼리즘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반성적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와 데카르트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이 감각에 대한 논리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경험주의와 반성 여기 65페이지 2장에 보면 경험주의와 반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험주의와 반성의 챕터 65쪽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요약해서 비판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험주의라고 하는 건 66페이지 보면 경험주의적 구성들은 우리에게 문화적 세계나 인간적 세계를 숨긴다. 그렇죠. 경험주의라는 건 뭐예요? 어떤 맥락, 역사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감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대상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67페이지에 보면 인간적 세계는 우연적으로만 의미를 가지게 될 뿐이다. 즐겁게 또는 슬프게, 생기 있게 또는 침울하게, 우아하게 또는 품위 있게 보이도록 미리 결정하는 풍경, 대상 또는 신체의 감각적 국면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체 행동을 이해할 때 그런 문화적이거나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면 이 사람은 왜 웃는지, 왜 슬픈지 이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극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의해 규정하면서부터 경험주의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의 얼굴에서 읽는 분노, 고통, 주저와 망설임, 그 본질을 파악하는 종교, 경찰의 태도, 공공 건물의 양식에서 그 구조를 인식하는 토지를 지각으로 배제하고 있다.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저 책을 들여다볼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저 레이커프가 얘기하는 인지과학이라는 건 바로 인간의 의식과 경험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저 레이커프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어적인 관점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얼굴의 표현들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어떤 기분의 변화를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어적인 은유로 환원시켜서 언어와 인간의 생리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컴퓨터와 관련돼서 두뇌과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저 인지과학이라는 건 오늘날 21세기 가장 최첨단의 학문이죠. 그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생리학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것과 인간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문화적인 것과 매개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67페이지 맨 밑에 우리의 지각하는 주체는 초우주적으로 사유하는 주체의 길을 그치고 행동, 감정, 의지는 대상을 정립하는 원래적 방식으로 탐구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소위 경험주의적 감각주의나 아니면 무슨 연합론과 같은 생태주의적 어떤 생물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현상학적인 접근이고, 이제 그거를 포함할 수 있는 게 신체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보면 주의어 판단인데, 그건 결국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어 판단이 건 기본적으로 반성적 판단, 데카르트와 칸트를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85쪽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판단을 정신적이나 논리적 매개로 규정하는 것, 지각을 해석으로 이론화하는 것, 즉 심리학자의 주지주의는 사실상 경험주의 한 짝일 뿐이다. 그러니까 경험주의와 같다는 거죠.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경험주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 뭘 이렇게 다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뭐 판단 이렇게 적어내는 거나, 이 어떤 칸트나 데카르트 식으로 해서 그걸 해석해서 쓰는 거나, 결국 한쪽만 본다는 겁니다. 뭐 의식을 참되게 파악하는 길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해석과 의식이라는 게 중요하게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 혹은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이 뭐예요? 그러나 그것은 의식의 작용을 참되게, 사람들은 그러한 요청들의 내적 변증법이 그 요청들을 파괴할 때까지 오직 자연적 태도에서만 그 요청들과 더불어 시작했을 뿐이다. 자연적 태도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문화적이거나 역사적인 맥락은 다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을 하고, 사람이 웃으면 저 기쁘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기분 나쁠 때도 왜 웃는 사람 있잖아요. 막 당황하거나 화가 났을 때도 웃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동양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떤 뭐 모욕감을 당하거나 화가 날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화를 내면 뭐 어른스럽지 않다. 그래서 웃잖아요, 평온하게. 그러면 그런 판단, 얼굴 상태만 보고 저 사람이 웃네? 그럼 기분 좋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경험주의적 판단이나 혹은 주지주의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연적 태도로 판단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일단 지각이 85쪽입니다. 일단 지각이 해석으로 이해되기만 하면 출발점을 제공한 감각은 결정적으로 초월된다. 모든 지각적 의식은 이미 그것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감각은 감각되지 않고 의식은 언제나 대상의 의식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반성하면서 지각이 결코 우리의 활동이 아니라고 표현하고자 할 때 감각에 이르게 된다. 맨 밑에 지각이 해석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에 따르거나 속견에 따른 것이다. 뭐 이런 내내 반성주의 데카르트나 칸트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멜로퐁팅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3장에서 주지주의 비판 쭉 하면서, 그러니까 1장, 2장에서는 주로 경험론이나 연합주의, 경험론이라는 건 감각주의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흉 얘기하시면 되고, 연합주의라고 하는 건 약간 생물학주의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전체를 다 경험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주지주의, 그건 약간 해석학적인 전통, 칸트나 데카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현상학적 장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현상학적인 문제의식, 사물의 본래로 돌아가라는 거. 근데 그 사물의 본래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초기 훗설이 아니고 후기 훗설.
다시 말해서 초기 훗설이라는 건 약간 주체 중심주의로 가는 거죠. 초기 훗설. 경험 판단 중지하고 뭔가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거. 그것도 약간 선험성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생활 세계 훗설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이 나와 타자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118쪽에 보면 선험적 자아는 존재가 아니라 통일이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칸트 철학에서 타자의 인식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이다.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선함 철학, 이게 초기 훗설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형태의 생활 세계에서 나타나는 나와 타자의 모습을 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서론까지 얘기고, 요걸 이해하면 이 책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거 합시다.